어릴 때 어른들이 해주던 말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음악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그 말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 지금 이 음악 은하라의 수천만 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음악회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하고 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이렇게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부모님 세대는 그냥 일만 해도 집을 샀는데 음악 지금 우리는 더 많이 벌면서도 더 가난해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우리가 평생 믿어온 어떤 법칙이 음악 사실 처음부터 조금 비틀려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오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자산 현황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10년 후에 이 두 사람의 재산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끼겠지만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더 부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노동소득은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이거나 시간을 써서 버는 돈이에요. 월급이 대표적이죠. 자산소득은 내가 가진 무언가. 그러니까 집이나 주식이나 건물 같은 게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문제는 이 두 가지 소득이 서로 완전히 다른 속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 차이가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가 무려 78배에 달합니다. 78배라는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이 수치는 같은 시점에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순자산 규모 차이가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력, 다른 출발점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이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새로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위 계층의 자산이 크게 집중된 구조는 장기간 완화되지 못한 채 고착화돼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경제 위기가 오고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완화되고를 반복했지만 이 숫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는 뜻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복리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복리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눈덩이를 굴리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눈덩이지만 굴릴수록 붙는 눈의 양이 점점 커지잖아요. 100만 원이 10% 이자를 받으면 110만 원이 되고 다음 해엔 110만 원에 대한 10%니까 121만 원이 되는 시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런데 노동소득에는 이 복리 효과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몸은 하나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에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날도 한계가 있거든요. 반면에 자산은 달라요. 자산은 잠을 자지 않아요. 주말에도 명절에도 내가 아플 때도 알아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은 장기간 노동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여온 시기가 많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도 수십만 원씩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노동소득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산소득이 있는 사람 사이의 간격이 왜 좁혀지지 않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방의 한 직장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서 월급이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이 정말 아끼고 아껴서 매달 100만 원을 저축한다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죠. 이분이 10년 동안 쉬지 않고 모은 돈이 1억 2천만 원인데 같은 기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분은 그냥 집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올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방 직장인 분은 10년을 열심히 일하면서 서울 아파트 보유자와의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는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 증여받은 집단은 생애 전반에서 자산 축적의 우위를 유지했는데요. 반면에 부동산 없이 부채만 있는 경우는 자산 하위 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출발선이 어디냐가 결승선을 거의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빚의 성질이에요. 같은 빚인데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자산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짐이 된다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또 사면 그 집값이 오를수록 자산이 불어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나 학자금으로 빌린 빚은 갚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불어나는 건 이자뿐이에요. 같은 빚이 어떤 사람에게는 씨앗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멍이 되는 구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 사회담론이 자산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 어른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만 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게 두는 거예요? 만약 이 구조를 학교에서 가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6살짜리 학생이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다면 과연 그 아이는 성실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할까요? 사회가 돌아가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건 강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어쩌면 순진하지만 강력한 그 믿음이 사람들을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유지되는 한 구조도 유지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 왜 오래도록 조용히 묻혀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자, 그럼 이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5년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7%가 자산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OECD 28개국 회원 3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자산 격차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이 문제가 더 뚜렷하게 보여요. 20대 이하의 자가 보유 비중이 9%에 불과하다고 해요. 100명 중에 5명만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중에서 10명 중 7명, 그러니까 6%는 월세에 살고 있는 거고요.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이 집주인의 자산소득으로 들어가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집에 사는 동안 월세로 나가는 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집주인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데 기여하면서 정작 자신은 제자리인 거예요. 반면에 집을 가진 사람은 임차인이 내는 월세로 자기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집값이 오르는 시세 차이까지 누리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 한 명은 자산을 쌓고 한 명은 자산을 깎아 먹는 구조가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히 저축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함정이 있어요. 저축은 산술적으로 늘어나고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양동이에 물을 퍼넣는 사람과 양동이에 구멍이 뚫려서 물을 퍼넣어도 계속 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전자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월세를 내면서 저축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물을 퍼넣어도 구멍에서 나가는 속도가 빠르면 결국 양동이는 채워지지 않아요. 게다가 물가 상승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매년 물가가 오른다는 건 내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10년 전에 5,000원이었던 점심 한 끼가 지금은 10,000원을 넘은 걸 생각해 보세요. 현금을 오래 묶어두면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가치가 눈에 띄게 깎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산, 특히 부동산은 물가 상승과 함께 또는 그보다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난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산층 분괴의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저축도 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도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자산이 있는 계층과의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더 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구조 자체가 나를 뒤처지게 만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2011년에는 소득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2023년이 되면서 자산이 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불평등의 핵심 원인으로 올라섰다는 분석 결과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어요. 즉, 예전에는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월급을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가기 시작해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 대상으로 한정해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 인수가 2010년 4,547명에서 2024년에는 21,193명으로 크게 늘어났어요. 14년 사이에 거의 5배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산이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처음부터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는 거고 자산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계단을 직접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대방은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내가 올라가는 속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된다는 이야기.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전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노동소득만으로 자산소득의 복리 효과를 이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노동만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반쪽짜리 지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구조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의 답이라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간 사람은 물에 빠져도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거든요. 그냥 허우적거리기만 하죠. 그런데 구조를 알면 최소한 어디서 발판을 찾아야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 자산이 없는 채로 노동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월급이 오르면 기쁘지만 그 기쁨의 이면을 보면 어떨까요? 서울의 한 상급지 아파트는 내 월급 인상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승진해서 연봉이 500만 원 올랐을 때 서울 어딘가의 아파트는 그 몇 배가 올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속도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이상 노동소득 중심의 삶은 점점 더 뒤처지는 구조 속에 놓이게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세대가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게으르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20대의 자가 보유율이 5%도 안 되는 상황에서 68% 이상이 월세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 혼자 버텨내는 것도 빠듯한데 거기에 가족을 더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계산은 틀리지 않았어요. 감정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인 거니까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나라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인류입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았던 분들이 은퇴 후에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되는 나라예요. 이게 개인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구조의 실패일까요? 평생 노동소득에 의존해서 살아온 분들이 노후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 보이시지 않나요? 돈을 벌어도 그 속도보다 세상이 더 빠르게 달라지는 구조 속에서 평생을 달려온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달리는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무섭게 느껴지신다면 그 느낌이 맞아요. 무서운 이야기가 맞으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니 구조를 모르는 채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결과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건 그 자체로 가장 위험한 생각인 거거든요. 우리가 받았던 교육은 좋은 직업을 가지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좋은 직업이 주는 노동소득과 자산이 만들어내는 소득 사이의 거리가 매년 벌어지느니 현실에서 이제는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됐는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내 시간을 팔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저절로 돈을 만드는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두 질문 사이의 거리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간격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왜 이 결과를 받아야 하는지가 너무 부당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부당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그 안에서 다음 걸음을 내딜 수 있으니까요. 평생 일했는데 가난해지는 이유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나눠보세요.